망원시장 반찬가게 사장 박영숙.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 앞에 나타난 일본 대기업 회장.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외친 한마디. 도미코, 정말 당신이군요. 살아있었군요. 조용한 카페에서 주니치가 꺼낸 45년 전 흑백 사진. 벚꽃나무 아래 웃고 있는 젊은 연인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당신과 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당신 딸 수진이에요. 30년 동안 입양하라고 생각했던 딸이 실제로는 잃어버린 친딸이었다는 충격적 진실. 왜 할머니는 손녀를 버린 후 다시 찾아왔을까요? 왜 모든 걸 숨겼을까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주니치의 마지막 소원, 40년 만에 찾은 가족. 이 놀라운 운명의 재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숨겨진 진실의 전모가 궁금하다면 이 놀라운 재회의 다음 장면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망원시장 구석진 골목, 세월의 때가 묻은 작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영숙네 손맛이라고 쓰인 글씨는 이미 색이 발에 흐릿해졌지만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박영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죠.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니까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두꺼운 패딩 점퍼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가, 희끗해진 머리카락, 환갑을 넘긴 나이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영숙의 발걸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 길을 걸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골목 곳곳에 쌓인 추억들이 영숙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가게를 차렸을 때의 떨림, 손님 하나 없어 속상했던 날들, 그리고 조금씩 단골들이 생겨나던 기쁨까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김치 냄새와 간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를 썰고 멸치를 우려 육수를 끓이고 어제 만들어둔 나물들을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거든요. 큼직한 배추김치를 썰면서 영숙은 문득 딸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옆에서 깻잎도 따고 콩나물도 다듬어 주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가게 일을 싫어하게 되었죠. 대학을 나온 후로는 아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요. 수진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영숙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딸과의 거리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아서요. 오전 8시쯤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 같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리고 밥 한 공기 추가로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숙은 말없이 뚝배기에 김치찌개를 끓여내어 놓았습니다. 김치의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고춧가루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손님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 이 맛이야. 우리 어머니 손맛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장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좀 특이하시던데. 서울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목소리 억양 때문에 종종 받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냥 서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정말 맛있어요. 내일도 또 올게요. 손님이 나간 후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늘 똑같은 대답을 했죠. 하지만 매번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을 주문하는 사람들로 가게 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영숙은 바쁘게 음식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이런 바쁜 시간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여기 김치 한 포기 포장해 주세요. 깻잎 좀 주세요. 5장만요. 콩나물 반찬도 있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능숙하게 반찬들을 포장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작은 보람이었지만 영숙에게는 하루를 버텨나가는 힘이 되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매일같이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영숙아, 오늘 김치 좀 사갈게. 우리 손자가 와서 김치찌개 해달라고 하네. 네, 할머니. 얼마나 드릴까요? 한 포기면 돼. 그런데 영숙아, 너 혼자 사는 게 쓸쓸하지 않니? 딸은 가끔 와. 딸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럼 더 외롭겠네. 내가 아는 좋은 총각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까? 나이는 좀 있지만 인품이 좋아.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이런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혼자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시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계산해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을 보기 어려웠지만 오늘은 유난히 맑은 밤이었습니다. 이런 밤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후 영숙은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여러 채널을 돌리다가 일본어 방송이 나오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입 안에서 굴러다니는 일본어 발음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죠. 이런 시간이면 항상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묻어둔 기억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거든요. 와타시와 도미코. 작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급하게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런 자신이 무서웠거든요. 잊어야 할 과거를 자꾸 꺼내는 자신이 말이에요. 도미코라는 이름이 왜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내일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망원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상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정리를 시작했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죠. 영숙 씨, 큰일 났어요. 오늘 일본 관광단이 우리 시장에 온대요. TV에서도 나온다고 하고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일본 관광단이요?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일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어젯밤 라디오에서 들었던 일본어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와타시와 도미코. 그 말이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네,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전통시장 체험을 하러 온다는데 우리 시장이 선정됐대요. 일본 대기업 사장들도 몇 명 온다고 하네요. 오후 2시쯤 온다고 하니까 준비 좀 해둬요. 옆 가게 사장님이 말을 마치고 돌아간 후 영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온다니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시장은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를 깨끗이 정리하고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도 여러 종류를 준비했죠. 영숙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들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유난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영숙아, 너도 일본말 할 줄 알아? 단골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튀어나왔거든요. 일본어를 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자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카메라를 든 방송팀과 함께 깔끔한 복장의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과 한복을 입은 가이드가 함께였죠. 영숙은 가게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신기하게도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향기가 좋다. 정겨운 곳이다 같은 말들이었죠.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이시소우 데스네. 맛있어 보이네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가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왜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까요? 가슴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광단이 시장을 둘러보며 점점 영숙의 가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는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 시장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영숙은 긴장한 마음으로 김치찌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거든요. 그때 관광단 맨 뒤에서 한 신사가 영숙의 가게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혼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고 슬퍼 보였죠.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묘한 친근감 같은 게 들었을 뿐이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신사는 영숙을 보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미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미코라는 이름을 왜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걸까요? 어젯밤 자신이 중얼거렸던 그 이름을 말이에요.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요? 신사는 천천히 영숙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계속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만은 영숙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 같았죠. 가까이 다가올수록 영숙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신사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거든요.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야? 일본 사람이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영숙 씨를 보고 저러는 건가? 시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맨들도 급하게 이쪽으로 렌즈를 돌렸죠. 도미코, 정말 당신이군요. 살아있었군요. 신사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 조각들이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일본어로 속삭이던 달콤한 말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사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애절해 보였습니다. 다카하시 주니치입니다. 당신을 평생 찾아 헤맸어요. 그 순간 주변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타쿠마 홀딩스라면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런 회사의 회장이 시장 반찬 가게 아줌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기업 회장이. 영숙 씨가 대체 누구길래? 혹시 옛날 연인이었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숙은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니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니치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눈길을 영숙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당신이 정말 도미코가 맞나요? 목소리도, 눈빛도, 모든 게 그대로예요. 도미코가 뭐예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도미코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리고 저 사람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그날 저녁, 시장의 마지막 불빛이 꺼져갈 무렵 영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주니치는 약속대로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그대로였지만 오후의 당황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차분해 보였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니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영숙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지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거의 없어서 조용했죠. 구석 자리에 앉은 후 준이치는 한참 동안 영숙을 바라만 봤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도미코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준이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녀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남자는 젊은 시절의 준이치였고 여자는 이 사진을 보세요. 영숙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같았습니다. 이게 저예요? 네, 도미코. 1980년 봄에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20살, 저는 22살이었죠.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신은 도미코라는 이름을 썼어요. 본명은 박영숙이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도미코였죠. 제가 지어준 이름이었거든요. 준이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전의 기억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결혼까지 약속했었죠. 하지만 준이치가 말을 멈췄습니다. 영숙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당신과 저는 단지 연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이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죠. 이 아이가 우리 딸이었어요. 딸이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를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당신의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일본 사람과의 아이라고 불길한 피가 섞였다고 하시면서 준이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셨죠.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영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를 낳은 후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던 것들이요. 영숙은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말도 안 돼요. 수진이는 제가 낳은 딸이에요. 아니에요. 수진은 우리 딸이에요. 당신이 어렸을 때 잃어버린 그 아이죠. 준이치가 더 많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DNA 검사 결과까지 있었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몇 년 후에 그 아이를 다시 찾아와서 당신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새로 입양한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셨죠. 당신이 진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니요. 아니, 친딸이지만 준이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니요. 그럼 수진이는 우리 딸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피가 섞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영숙은 수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가끔 일본어 단어를 중얼거리던 것, 일본 드라마를 유독 좋아했던 것, 자신과 닮지 않은 얼굴 때문에 고민했던 것들이 모두 설명됐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이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어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죽기 전에 꼭 찾고 싶었어요. 당신과 우리 딸을요. 병이라고요? 췌장암 말기예요. 수술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준이치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막 기억을 되찾았는데 다시 이별해야 한다니요. 수진이는 알고 있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말해줘야 하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친엄마가 맞지만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고 자신도 모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수진이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준이치가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미코, 아니 영숙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저의 잘못이죠. 영숙은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45년 만에 되찾은 기억과 사랑, 그리고 딸의 진실까지. 모든 게 너무 벅찼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이치와의 만남에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수진이 자신과 준이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니요. 그동안 입양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수진이 실제로는 친딸이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준이치와 함께 걸었던 한강변, 벚꽃이 흩날리던 공원, 그리고 뱃속의 아이 때문에 행복해했던 그때의 자신까지요. 꿈속에서 20살의 영숙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현실로 돌아오니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몰래 흘린 눈물 때문이었죠. 영숙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평소처럼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발걸음도 무거웠고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유독 따가웠습니다. 영숙 씨, 어제 그 일본 사람이 정말 옛 연인이었어요? 인터넷에 사진까지 올라왔던데 대기업 회장이라면서요? 우리 영숙 씨가 그런 대단한 분과 아는 사이였다니.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숙은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시장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끓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수진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평소와 다른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눈빛도 날카로웠고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알게 된 걸까요? 무슨 얘기? 어제 시장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엄마가 일본 대기업 회장의 옛 연인이라고요. 수진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준이치가 영숙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에 숨겨진 과거, 일본 회장이 찾은 첫사랑, 40년 만에 운명적 재회, 혼혈딸의 정체까지 화제 같은 것들이었죠. 회사에서도 난리예요. 동료들이 계속 물어보고 상사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심지어 제 출생에 대한 추측까지 나돌고 있어요. 엄마,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엄마의 딸이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엄마의 옛 친구야. 친구요? 친구가 저렇게 무릎을 꿇나요? 그리고 도미코라고 불렀다면서요? 도미코가 뭐예요? 엄마 이름은 박영숙인데. 수진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영숙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수진은 영리한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왔을 거예요. 엄마, 혹시 저와 관련된 일인가요? 제가 어릴 때 자주 일본어를 중얼거렸던 것, 일본 드라마를 유독 좋아했던 것, 그리고 엄마와 닮지 않은 제 얼굴까지 모든 게 이상했어요. 친구들도 가끔 물어봤거든요. 엄마랑 왜 이렇게 안 닮았냐고. 수지는 예상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고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앉아.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죠. 마치 큰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다카하시 주니치야. 엄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엄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너의 아버지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는 20살 때 주니치를 만났어. 당시에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고, 할머니는 그 관계를 강하게 반대하셨지. 일본 사람과의 사랑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 그럼 너는 엄마와 주니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너를 보육원에 맡기고는 엄마에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셨어.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슬픔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참담한 기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믿고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주니치와도 헤어지게 됐고, 몇 년 후에 할머니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는지 너를 다시 찾아와서 엄마에게 맡기셨어. 하지만 입양한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시면서 수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했거든요. 그동안 입양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혼혈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친딸이지만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모든 걸 숨기신 거고요? 그래. 엄마도 어제까지 몰랐어. 주니치가 와서 모든 걸 설명해 줬거든. 수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주니치가 너를 찾고 있었어. 평생 동안 찾아 헤맸다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아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 아프다고요? 췌장암 말기래. 죽기 전에 꼭 우리를 찾고 싶었다고. 수진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상현이었죠. 수진의 약혼자였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찾고 있었어.
윤상현이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지는 눈물을 재빨리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상현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인터넷에 난리가 났더군. 우리 집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어머니가 당장 오라고 하시는데 윤상현은 영숙을 힐끗 보더니 더욱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상현은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사들 말이야. 정치인 아들의 약혼녀, 알고 보니 일본인 혼혈, 윤 의원 아들, 신분 세탁 의혹 여성과 약혼 같은 것들이 벌써 올라오고 있어.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자신의 정체가 언론에 알려진 거였죠. 수진이 혼혈아라는 거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이미 다 조사해놨거든. 윤상현의 말에 수진과 영숙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영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결혼하려고 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상현은 더욱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점을 잡고 있으면 유용하거든. 너 같은 출신으로는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이용 가치는 있으니까. 이용 가치요? 일본 대기업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너의 숨겨진 출생 비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지. 하지만 이제 공개됐으니 소용없어. 영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했다니요. 당장 나가세요. 우리 수진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 아줌마도 조심하세요. 이미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곧 더 큰 파문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가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죠. 저기 봐요. 벌써 시작됐네. 윤상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 저들이 다 알면.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영숙이 딸을 안아주려는 순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박영숙 씨 맞으시죠? 일본 타쿠마 홀딩스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딸분이 혼혈아라는 게 사실인가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죠.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또 다른 차가 멈춰섰습니다. 준이치가 내렸죠. 기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다카하시 회장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박영숙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준이치는 기자들을 뚫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숙과 수진을 보호하듯 앞에 섰죠.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사적인 자리입니다. 준이치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기자들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죠. 회장님, 박영숙 씨가 정말 첫사랑이셨나요? 딸분을 인정하실 건가요? 결혼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준이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물러나 주십시오. 그때 가게 뒤편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일본인 여성이었는데 기품 있는 차림새였죠. 준이치를 보자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이치,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 왜 여기까지?
준이치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윤여사, 준이치의 어머니였던 거죠.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내가 한국에서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됐어. 윤여사는 영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40년 전의 적대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당신이 그 여자군요. 우리 아들을 망친.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이치가 막으려 했지만 윤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손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진이 윤여사를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누구세요?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같은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윤여사의 차가운 말에 수진이 상처받았습니다. 영숙은 분노했죠. 무슨 권리로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하세요? 권리요? 내가 바로 그 아이의 친할머니니까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여사가 준이치의 어머니라면 당연히 수진의 할머니였겠지만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기도 하죠. 윤여사의 고백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마이크를 들이밀며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40년 전에 내가 그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어요. 더러운 혼혈의 피를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물러섰습니다. 자신을 버린 할머니가 눈앞에 나타난 거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 손자라고 인정하라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윤여사의 잔인한 말들이 계속됐습니다. 영숙은 딸을 보호하려 했고 준이치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정신 차려라, 준이치.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직도 모르겠니?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윤상현은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이 버거웠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였거든요. 가게 안이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호했죠.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마이크들이 수진 앞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방송국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부정하지 않겠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피가 흐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기자들이 더욱 흥분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혼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일본인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일본으로 가실 계획이 있나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여사님은 제 엄마예요. 피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건 진짜 사랑이에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다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있었던 것 같았죠. 윤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여전히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죠. 감동적인 말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치계에서는 말이에요. 할머니, 아니 윤여사님. 수진이 윤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라 당당한 성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와서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고요. 윤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40년 전에 버린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때의 약하고 무력한 갓난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몇 년 후에 다시 저를 찾아와서 엄마에게 맡기셨나요?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건가요? 윤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죠. 마치 숨겨둔 진실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를 정말 없애고 싶었다면 왜 다시 찾아왔을까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뭔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윤상현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당황한 모습이었죠. 그만해, 수진아. 더 파고들지 마. 과거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아. 왜요? 무슨 비밀이라도 있나요?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제 인생인데 왜 모르고 살아야 하나요? 수진이 윤상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윤상현의 얼굴이 약간 경직됐죠.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뭔가 급하게 막으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윤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거든. 그래서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윤상현을 주목했습니다. 준이치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영숙은 불안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명확하게 말해라. 준이치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윤상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윤혜자. 그분이 바로 윤 여사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윤 여사는 우리 집안의 고모님이시죠.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윤 여사가 준이치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윤상현의 고모였다는 말이었거든요. 기자들이 더욱 흥분해서 촬영했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놓칠 리 없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만남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상현이 냉소적으로 웃었죠. 이제 와서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정체를 알고도 접근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가문과 일본 대기업을 연결하려는 오래된 계획이었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합, 그리고 경제적 이익까지 고려한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준이치가 분노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윤상현을 노려봤죠. 병든 몸이지만 화가 나면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말이냐? 내 딸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가지고 놀았다는 거냐? 이용이라니요. 정치적 결합이죠. 혼혈 2세와 정치인 아들의 결혼,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한일 관계 개선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수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였던 거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에게 했던 사랑 고백도, 프로포즈도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상현은 어깨를 으쓱했죠. 사랑이 없었다고는 안 했어.
다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지. 감정과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어. 그럼 윤 여사님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보육원에 버린 것도 다시 찾아온 것도 모두. 수진이 윤 여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 여사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 40년 전에 너를 버린 것도 몇 년 후에 다시 찾아온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였지.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 여사의 차가운 고백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거든요. 기자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죠.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를 없애고 싶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니까. 혼혈 아이는 양쪽 모두에게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윤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죠. 마치 사업 보고를 하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이제 와서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언젠가 한일 관계가 중요해질 때 너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였지. 혼혈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양국을 잇는 다리 역할. 그래서 다시 찾아온 거야. 영숙이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죠.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머니로서의 분노였거든요. 그럼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들의 정치적 도구였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인간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맞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국가적 이익, 정치적 이익이 우선이었어.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이미 모든 게 공개됐으니 계획대로 되지 않겠어. 이제는 쓸모없게 됐다는 뜻이야. 수진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결의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고요. 저도 감정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제 인생을 조작할 권리는 없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35해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걷겠어요. 누구의 계획에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의지로 살아가겠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더 이상 누구의 꼭두각시도 되지 않겠어요. 기자들이 수진의 당당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선언을 들을 기회는 흔치 않았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이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병든 몸이지만 의연한 모습이었죠. 윤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조종을 받지 않겠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까지 누가 너를 키웠는데. 40년 전에 어머니 말씀을 들어서 도미코와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였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겠어요. 준이치가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죠.
40년 만에 다시 잡는 손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도미코, 저와 함께 일본으로 가요. 수진이와 함께요. 제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정말 가족다운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영숙이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뒀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갑자기 저는 이곳이 제 삼터인데, 시장도 있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이 모든 걸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 우리 딸을 찾지 못한 것, 가족을 잃은 것. 이번엔 달라지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윤 여사가 격분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죠.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이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 병도 치료해야 하고 회사 일도 있잖니. 책임감이라는 게 없니?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어머니가 망친 우리 가족을 다시 되찾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면 되고 병원 치료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어디서든 치료 가능해요. 더 이상 어머니의 뜻대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기자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기쁘면서도 슬펐고 희망적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아픈 건가요? 수술도 안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수술도 어렵다고 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들을 찾았으니까.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소중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때 윤상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수진아, 그래도 우리 약혼은 계속 유지하자.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깝잖아.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수진이 윤상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거든요. 약혼 해제할게요. 저는 이용당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까지 내게 투자한 시간과 돈이 얼마인데. 윤상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정치적 야심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약혼 반지를 빼서 윤상현에게 던졌죠.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투자라고 하셨죠? 그럼 손해본 거네요. 하지만 제 인생은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수익률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죠. 35해 동안 자신을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상현 씨,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세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소유욕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고요. 윤상현은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아니에요. 이제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사랑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제 의지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이상 누구의 계획에 맞춰 살지 않겠어요. 영숙이 수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힘들게 키웠던 것 같았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키웠구나 싶었죠. 수진아, 엄마도 준이치 씨 말에 동의해. 엄마도요? 엄마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물론 이 시장이 소중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4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 서로 숨기는 것 없이 말이야. 기자들이 더욱 흥분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그럼 정말 일본으로 가실 건가요? 언제 출국하실 예정인지요? 두 분이 결혼하실 계획인가요?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지내실 건가요? 따님은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인가요? 준이치가 기자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든 몸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다운 위엄이 느껴졌죠. 자세한 계획은 나중에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족 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40년 만에 만난 가족이니까 천천히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하고요. 윤 여사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였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뜻하지 않아. 현실을 무시하고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어. 곧 알게 될 거야.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 말이야. 후회는 어머니가 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을 말이에요. 사람을 도구로만 본 것을 후회하실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을요. 준이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40년 동안 억눌렸던 마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30여 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그 손이었죠. 거칠어진 손이지만 가장 사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최고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해요. 혈연이 아니어도, 아니, 혈연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엄마가 주신 거예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키워온 딸이 이렇게 말해주니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이번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어보자.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말이야. 4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자들이 계속 촬영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남들의 시선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더 소중했어요. 이런 순간이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거였죠. 준이치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병든 몸도 이 순간만큼은 가볍게 느껴졌어요. 저도 끼워주세요. 준이치가 두 사람의 포옹에 합류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포옹이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죠. 이런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았어요. 윤 여사와 윤상현은 씁쓸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거든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영숙, 수진, 준이치만 남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진짜 가족이었죠. 기자들도 서서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